자, 안녕하십니까. 김인식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늘 평가를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험 한 번 보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게 참, 그 신뢰도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들 하셨는데,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거를 그냥 결정을 해버리니. 심지어는 일생을 결정해버리니, 그쵸? 대학 수학 능력은 12년 거를 결정해버리고 뭐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좀 선진국이 되면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무르익으면 이런 제도도 아마 좀 밖에서 여러 번 미국처럼 여러 번 시험을 보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그 교사 임용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시로 시험 보긴 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이 몇 개의 과목이긴 하지만 추가 시험을 보는 것은 그래도 그래도 대한민국 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도 차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냥 일단 타당도 차원에서는 교사를 뽑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관련지어서 볼 때 그 목표 타당도를 들여다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내용 타당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아까도 뭐 다른 학생들한테도 뭐 물어보고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전공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요. 유형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를 뽑기 위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과 전문가는 아니니까 보기는 뭐 그렇지만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따 내려가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윤리 선생님이었으니까 윤리 과목은 보면 좀 알 테니까 그래도 좀 보면은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시험은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면은 작년 시험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 날에 늘 수업하면서 그 얘기 했을 거 올해 시험 문제는 쉬워질 거다 작년보다 그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맞췄지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쉬웠지. 너무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좀 쉬워지는 거고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은 그 시험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서 지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푸는 문제였는데 올해는 아예 뭐 지문을 읽고 자시고 이전에 지문이 답빈 뭐 이런 거 그렇죠? 제가 수업하면서 늘 얘기를 했어요. 그 모르면은 지문을 갖다가 답으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그랬던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는 경험형 교육 과정의 장점은 뭐 이거 다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이거 다 쓰면 되는 거지. 뭐 거기 써 있는 거 흥미가 어쩌고 뭐 이딴 거 쓰면 되는 거지. 뭐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근데 단점만 이제 골라서 쓰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특징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도 써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들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의하면 교육사회학에서는 그걸 시험에 엮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에 엮이는 게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결정돼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가지고 가르친다 말이죠.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갖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확률 게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제가 갖고 있는 책만큼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확률 게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긴 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경험형 교육 과정은 정말로 생뚱맞은 문제다. 경험형 교육 과정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어느 쪽 얘기인데? 경험형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교과형 교육 과정, 경험형 교육 과정 하면 그 말은 들어봤지만 근데 기출 문제에서 경험형 교육 과정을 다뤄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에 낸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실 이 경험형 교육과정은 첫 번째는 경험형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에 썼어요. 상관없어요. 왜? 똑같거든. 경험형 교육과정이나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나 똑같잖아. 어차피 학습자 중심이고. 그런데 경험형 교육과정이든 구성주의적 교육과정이든 단점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기초지식의 문제. 그거 쓰면 되는 거고. 두 가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또 생각해. 나머지는 여러 개 많아. 예를 들면 초임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효율성이 조금 일반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단점이 많아. 그래서 올해 채점하는 사람은 미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정답이 너무 많아. 장점도 너무 많고 단점도 너무 많아서 뭐 답을 채점하는데 아마 무지하게 고생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굉장히 막판에 강조했던 게 꾸레레 교육과정을 강조했는데 그걸 쓴 학생들이 많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꾸레레 교육과정도 재개념주의적 관점에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자 중심이고 경험이니까 그렇게 몰고 가면 똑같은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 아무튼 경험형 교육과정을 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크로마뇽인 같은 사람이 시험 문제를 올해 냈습니다. 왜 제가 크로마뇽이라고 그러냐면 특히 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가 교육은 형성평가죠. 이거는 우연 시험 문제 논술에 놨었단 말이야. 논술에 놨었어.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기출문제를 또 내고 앉았어. 미친 새끼지 이거는. 나 어제 준비하면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우스 욕해야 돼. 이거 미친 새끼야 이거. 그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딴 걸 지금 또 내고 앉았냐고. 아무튼 더군다나 세 번째 가서는 진로지도에 요것만 좀 문제 다 같아. 요것만. 그런데 이것도 답이 다 보여. 네 번째는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객관식에서 한 번도 나지도 않았던 문제예요. 누가 공식 조직 교육 행정 체계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객관식 수업을 할 때 그 체계는 있어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도표로 만들어 갖고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적히는 게 다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뭘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뭐 막료 조직 그런 말 알아요? 막료 조직, 개선 조직, 보조 조직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것도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걸 갖고 낼 이유가 없단 말이지. 객관식 같으면 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빠져갖고 제 책이 객관식 두껍다가 이제 두 권으로 줄어드는데 아무튼 이 비공식 조직은 특히나 더 한 번도 언급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작심을 하고 객관식이 안 났던 거 문제 찾고 관심 안 가질 거 찾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비공식 조직은 수업 안 했단 말이지. 수업 안 했죠. 무슨 비공식 조직을 수업을 해. 그 비공식 조직 수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풀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학이라는 게 전 영역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 똑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경험형 교육 과정인데 그게 아니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도 꾸레레 관점에 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지.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이게 경험형 교육과정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 구성주의 교육과정 입장 아니야? 라고 들면 이걸 갖고 절대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되느냐면 개념을 쓰라는 게 없지요. 그렇죠. 시험 문제 배점해 보니까 첫 번째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써라 그랬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주의를 가지고 쓰던 경험형 교육과정을 쓰던 장점과 문제점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리는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구성 논제 문제 말고요. 제가 이제 총평해 놓은 거. 이 부분과 관련지어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문제도 수업 구성과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제가 수업하면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면은
일반적인 툴 자체가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생활지도에서 낼 게 진로지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 근데 이제 그 진로지도도 진로지도 이론을 내는 게 아니고 아무튼 진로지도 내긴 했는데 이제 교육 심리학의 개념을 갖고 진로지도에서 이거 뭐 정체성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관찰학습 또 시험 문제 내고 뭐 이런 건 이제 내놨어. 아무튼 근데 조금 문제도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올해는 조금 난이도도 그래서 작년보다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한 2, 3점 올라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전적이에요. 이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내는 문제 너무 고전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되는 것이다. 이 경험형 교육과정보다는 경험형 교육과정이 발달한 구성주의 교육과정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문제였을 텐데 그냥 이걸 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욕 한번 하고 그냥 똑같이 풀 수는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제시문의 자기개발계획서에서 수업을 구성할 때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하는 활동을 증진한다.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으로 조직하고 직접 경험하게 한다. 일방적인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은 지향한다 해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경험과 흥미, 요구, 관심 등을 강조하는 것은 경험형 교육과정의 것이다. 이러한 경험형 교육과정 수업 시간에 다룬 경험형 교육과정 우리 수업 시간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험형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게 뭐였었다고 그랬어요? 진보주의였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진보주의 개념 갖고 문제 풀어도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답이 너무 많아요. 또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풀었었는데 구성주의 수업의 특징과 문제점. 그래서 구성주의 제가 수업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구성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기초학력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를 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한다. 그리고 스탠다드 운동. 성취 기준 목표를 제시해주겠다. 이런 데를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한 재시민에 주어진 자료가 곧 장점이 될 수 있고 이거 지금 장점이에요. 이건 다. 그러니까 장점은 이거 갖고 그냥 쓰면 되고요. 단점은 수업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아동의 흥미를 강조하면 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늘 지식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학문용어로 한다고 그랬지. 늘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갖고 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풀었니 안 풀었니라는 개념보다는 결국은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더라. 만약에 이렇게 낸다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난다면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1월 수업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애들 1월달 수업부터. 왜냐면 1월달 수업할 때 경험형 교육과정이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진보주의가 뭐 다 수업을 해. 3, 4월달을 돼. 근데 이제 5, 6월부터는 포커스를 줄여서 수업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많이 나올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내고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5, 6월달에 객관식 분석했는데 객관식 분석에도 경험형 교육과정 이런 거 있지도 않아. 문제도 없었어 아예. 요즘 객관식에도 뭐 경험형 교육과정도 있었어요. 언제 경험형 교육과정 시험지를 내냐면 1980년대 쌍팔년도 요즘 TVN에서 응답하라 1988 나오니까 그걸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시험 문제 내려간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전부 다 그때적 얘기야. 그때적 얘기. 경험형 교육과정도 제가 학부 다닐 때 얘기야.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대학에서 아마 수업 안 들었을 수도 있어. 교직 과목 수업할 때도.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수업을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 평가 계획은 평가 계획이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시점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진단평가 이후에 본다. 세 번째는 총괄평가 전에 본다. 그랬으니까 뭐 형성평가밖에 더 있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주 문제 누가 냈는지 아주 유아틱한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 중등에서 시험 문제 내려간 게 아니고 이거 초등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내려갔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초등은 좀 그래요. 초딩틱해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 평가에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여러분 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형성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나왔지만 형성평가 문제는 과거 2014학년도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논술로 바뀌고 정시에 제일 처음에 났던 문제가 형성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미에서 수업은 우리가 다 하긴 했지만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형성평가는 안 냈단 말이죠. 왜냐면
형성법 냈던 건데 뭐. 그럼 이제 혹시 낸다면 진단이나 총괄 갖고 날 수 있다라고 그거 갖고 이제 모의고사 냈었잖아, 그치? 근데 아무튼 이걸 내서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거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내년에는 내가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문제를 딱 받고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나 어떻게 수업해야 될까 앞으로 이거. 지금 전공 선생님들은 더 아마 머리 복잡할 것 같아. 전혀 달랐다며요. 앞으로 어떻게 수업하지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정말 못 잤어요. 잠깐 자고 3시에 눈 떴는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못 자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만들려고 이거 총평 만들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경험형 교육과정 이렇게 냈다면 교과형 교육과정 안 나란 법 없잖아. 어떤 또 미친 새끼가 들어가면. 그렇잖아.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문제들이야.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문제. 지금 대학에서 제가 교육과정 교직 수업을 해도 시험 문제도 경험형 교육과정의 특징 쓰라 내지도 않아. 지금 이런 거 누가 얘기하고 앉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형성평가든 아무튼 읽어볼게요. 제시문이 자기개발서에서 평가 시점에 따른 평가 방법 시기니까. 그 다음에 진단평가 이후에 교수학습 중간에 사용한다. 총괄 이전에 학습 진전 상황. 여기 탑 나왔네. 기능은 2가지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기능은 2가지가 벌써 나와 있어. 문제.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야. 아주 학생들이 힘들어할까봐 일부 답은 다 문제 만들어줬어. 그럼 이제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시행 전략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쵸? 시행 전략은 충분히 한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시행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교사 자작 검사를 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형성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었어? 교사 자작 검사. 교사 자작 검사. 그 다음에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시행 전략 어떻게 하라고. 그냥 굳이 시험 볼 필요 없이 애들의 눈동자만 봐도 형성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진짜 그거 썼는데 맞아요? 맞아. 매뉴얼에 있는 말이야. 내가 매뉴얼에 없는 말 하겠어. 학자인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표정을 본다. 이게 전부 다 시행 전략들이에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써도. 그러니까 시행 전략이란 말은 전략이란 단어를 썼는데 전략이란 말은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전략이란 말은 구체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행 전략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시행 전략 그래서 아무 잘 썼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형성평가는 수업 시간에 다른 평가의 종류 중 진단, 형성 총괄평가나 1, 4월 때 수업 단계에서 형성평가 과제로 내주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형성평가는 어떤 특징이 있고 진단, 형성평가 글자 그대로. 그럼 5, 6월 수업 단계에서 기출문제에서 다룬 내용, 모의고사에서 다룬 진단, 총괄평가 같이 설명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로지도 여기에서 이제 한 개씩 이제 문제를 좀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진로지도에서 뭐를 써놨냐면 진로지도에 문제 보니까 점이 4개인데 위에 2개는 에릭슨 거고 밑에 2개는 반도라 거예요. 그렇죠. 참 친절하게 그치? 근데 위에 2개를 보니까 뭐라고 써놓냐면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했으면 마르샤의 이론에 의하면 이 마르샤는 이 에릭슨의 딸입니다. 아빠가 공부한 거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위계가 있고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yes, no, yes, no 이게 뭐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서 잘 써야 되나? 이렇게 써도 다 알지 뭐. 지금 개떡같이 써도 알잖아. 위기는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고민해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뭐를 할 건가? 그럼 첫 번째는 노니까 전부 다 둘 다 생각지도 않고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혼미 그렇죠? 혼미. 정체성 혼미.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지. 일단
위기를 즉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유예. 그리고 결정을 하면 일로 와서 뭐가 된다? 성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취는 하지 못했다고 지금 써놔 있잖아. 결정하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결정하지 못한 그 다음 밑에 단계가 이제 뭐냐면 이거 유예예요. 유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답이 유예예요. 유예. 근데 에릭슨은 이 유예를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요? 심리적 유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답은 심리적 유예가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심리적 유예는 결국 뭐와 관계되는 거고요? 정체성 유예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 유예도 모르겠어요.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릭슨이 얘기한 거 갖고 해!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에릭슨이 얘기니까 심리적 유예라는 말을 쓰지만 정체성 유예도 같은 유예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그 단계를 쓰신 분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는 혹시 단계를 내면 에릭슨에서 시험지를 내면 단계는 날 수 있던데 그 단계를 내면 중독이니까 정체성 확립대 역할 혼미 단계 거기에 대해서 시험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배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점이 평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한 개념 한 가지 그랬단 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우회처럼 아까 수업 구성에서처럼 수업 구성에서 교육 과정의 개념이라고 썼으면 경험형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정확히 써서 풀어야 되지만 그런 말이 없으니까 거기는 경험형 교육 과정이라는 단어를 쓰던 구성주의라는 단어를 쓰던 별 문제가 없이 장점과 문제점만 맞으면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개념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심리적 유예라는 개념을 쓰고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공에서 서술형 같으면 요게 심리적 유예 이렇게 가로놓고 여기 써놓는 이게 이제 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은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리적 유예 또는 정체성 유예의 개념. 그래서 이 심리적 유예가 아니면 이 정체성 유예라는 개념을 썼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 요게 2점짜리니까 만약에 부분 점수를 준다면 1점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 시도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이에요. 이거 정체성 유예 개념. 그 두 번째도 써 있잖아요. 그 두 번째면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탐색의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기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진로 지도에서 나오는 이 에릭슨의 심리적 유예라는 요 단어 심리적 유예라는 요 단어는 객관식 시절에 한 번 났었어요. 어떻게 났냐면 답지로 그냥 은근슬쩍. 정답도 아니고 다른 것이 정답인데 거기에 이거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어떤 중등 시험 문제 썼는데 어떤 거냐면 중등의 특징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특징을 나타내준 학자들의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놓고 그때 답지 중에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을 심리적 유예기라 한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 같으면은 그 질풍노도 의식 이딴 거 있고 아무튼 그딴 거 있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썼던 게 한 번 그렇게 답지 한 번 있었어요. 답지에만 그것도 정답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지를 내버려. 그리고 우리들이 알다시피 정체성이니까 마르샤 이제 왜냐하면 에릭슨의 개념을 갖고 더 발전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초점 뒀었는데 심리적 유예라는 단어를 써야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 유예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제가 나눠드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지은 것은 진로가 가는 것이다. 1번은 가를 1번. 우선 재심리 자기개발자에서 진로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선택을 유보하라.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에릭슨의 개념은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역할 혼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릭슨은 심리적 유예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냐면 정체감, 유예라는 말로 이제 마르샤는 쓴 거고 정체감이란 말을 갖고 이러한 에릭슨의 심리적 유예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뭐 이런 거 밭다리는 모의고사 에릭슨 관점 이런 데서 이제 풀어본 문제들을 갖고 분명히 풀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자아 정체감의 역할 혼미의 개념만을 쓰면은 틀리는 것이 아마 될 거고 그래서 정체성 유예라는 개념까지 가면
아마 부분 정답이 될 거고 심리적 유해라는 단어를 쓰면 에릭슨 딱 못 박았으니까 그럼 완벽한 답이 될 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제시문에 선배의 체험담을 들려줘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롤모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은 반대로 관찰학습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찰학습에 대한 거 추저리 이것저것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배점도 1점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것도 1점밖에 안 되는 것도 막 또 부자에 또 열심히 썼는지도 모르겠어. 또 1점밖에 안 되면 한 두 줄만 쓰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결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 내 조직활동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면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자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활동. 그러니까 공식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 그래서 이거를 비공식 조직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비공식 조직 시험 문제 나지도 난 적도 한번 객관식에서 언급한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학교 구성원들의 조금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 모임이다. 욕구 충족.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기능이야, 이게. 그 여기 또 답은 나와 있어, 또 순기능. 이게 순기능이지. 그거 한다잖아, 그거. 세 번째는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대. 활기찬. 또 쓰면 되지.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해. 학습 조직 외에도 작년 시험 문제 학습 조직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또 그거 언저리 있는 새끼들이 또 가서 시험 문제를 냈나? 또 조직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아무튼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가면 한 2년은 똑같은 놈이 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가서 시험 문제 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시험 문제가 아무튼 학습 조직 이외에 나와 관심이 같은 동료 교사들과 모임을 참석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비공식 조직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직의 형태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쓰라는 것도 여기 없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조직이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아하, 비공식 조직이란 개념이 없어서도 우리는 뭘 갖고 이건 갖고 풀 수 있어? 인간관계론을 갖고 풀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똑같아요. 왜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이니까 교육행정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 교육행정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관계론 전에 뭐가 있었어?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죠.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은 비슷한 거야? 정반대야? 정반대. 오케이, 답 나왔네. 인간관계론, 순기능, 역기능, 과학적 관리론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럼 과학적 관리론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라고 했어요? 효율성. 갖다 쓰면 되잖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뭐야? 중앙 통제.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중앙 통제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게 역기능이야. 그런 거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무지하게 많아. 큰일 났어. 혹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채점하러 누가 간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 교육학 올해는. 아마 쥐 날 거라고 그래. 내 분명히 이거 쥐 날 거예요. 답이 여러 개, 너무 여러 개요. 그래서 순기능으로 본다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직무 만족, 융통성,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에요. 그런 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역기능을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과학적 관련과 해당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면 뭐가 또 역기능이 되느냐면 비공식 조직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파벌이 조성되잖아. 그 파벌 조성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파벌이 조성되잖아, 그렇지? 그 파벌 조성된단 말이지.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 맨날 같이 노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파벌이 조성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예전에 참 지금 얘기하려니까 예전에 그 객관식 수업할 때 생각이 나네. 그 비공식 조직의 정보통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 들어봤지? 카더라 통신. 경상도 말로 뭐 말아 카더라. 이건 뭐냐면 카더라 통신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정보가 왜곡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오면 정보가 왜곡되지 않는데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오면 정보가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달에 또 쓸데없는 거 한번 했잖아, 교육사.
맨 마지막에 교육사 한번 봤잖아. 대충이긴 했지만. 왜? 그것도 카드라 통신이었잖아. 어떤 새끼가 거기 들어갔다더라. 한국교육사 전공한 사람이 들어갔다더라. 보여. 나는 수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또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찝찝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하고 찝찝한 것보다 하고 찝찝한 게 나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 한 시간 정도 조금 이왕 이만 들여다보긴 했지만, 그렇게 정보가 왜곡된단 말이지. 그런 것도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교직 논술의 냄새가 나. 그렇지만 아무튼지 간에 정확한 개념들, 그다음에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올해 시험 문제도 쓰는 데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진로 지도를 쓰라고 했는데 진로 지도를 쓰는데 에릭슨 그다음에 반두라 뭐 이런 거 갖고 쓰는데 그런 거 모르면 어디서 들었던 거야. 진로 지도 어디서 들었는데 홀랜드 막 홀랜드 있지 참 그럼 홀랜드 막 쓰고 앉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네 번째 거기 학교 조직에도 있습니다만 학교 조직 내가 나눠드는 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학교 내 조직 중에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이 비공식 조직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객관식 기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강원 전남의 초등보수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초등보수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집라서 그때 조금씩 뽑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 2000년. 언제요 이거? 쌍팔년도에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전부 다 쌍팔년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 정년 퇴임하고 할 일 없어갖고 시험제 내려가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낼 이유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전혀 달라. 다시 복고풍으로 가나? 시험 문제도? 근데 잘 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단 한 차례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도 비공식 조직에 대한 것보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개념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 이런 개념 갖고 한 문제 냈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요. 하고 비공식 조직은 어디에서 늘 답지로 써먹었느냐면 인간관계로 해서 늘 답지로 써먹었어요. 인간관계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5, 6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인간관계론 그러면은 비공식 조직, 민주행정 이런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주 모시바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 말이구나 이제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지만 그러나 비공식 조직의 기능보다는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개념은 교육행정 중 인간관계론에 관련주어 출제적인 두세 번 정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의외였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도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관계론과 관련지어서 우리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거 갖고 풀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기출 문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과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것들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 4학년들 얘기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다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내가 그래서 결론을 지은 게 뭐냐면 모든 구석구석을 다 파헤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을 하나씩 정확하게 정립은 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모의고사는 2달 동안의 모의고사는 모든 교육학을 다 볼 수는 없잖아. 객관식처럼 문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객관식처럼 본다면은 예전처럼 막 한 번에 막 문제를 막 한 40개씩 푼다면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논술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놨으니까 결국은 차근차근히 개념을 차근차근히 이거는 무슨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고 라는 개념을 차근차근히 정립해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이 전 지금 벌써 쓰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제 2015년이었는데 저는 뭐라고 써야 돼요? 2017학년도 이렇게 써요? 2017학년들은 내년 2016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2020학년도 이렇게 쓰고 있을 거 여러분 선생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년은 1월 달부터 정확한 개념들은 일단 제가 그렇다고 해서 1월 달에 개념을 뭐 수업 안 하는 건 아닌데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개념들을 정립해 가면서 써야 그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질 않은가. 그래서 돌 던져서 깨구리 맞히듯이 이렇게 뭉텅거려서 이거 이렇게 수업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수업해온 대로 그냥 전후하면 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개념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답안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답안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제 게 아니고 요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 본 사람이 저한테 교수님 시험 보고 나서 똑같이 답을 이렇게 작성해갖고 저한테 그때가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저갖고 선생님 제가 썼는데 좀 봐주세요. 그렇게 봐줄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론에는 우리가 이제 주제가 뭐였었죠? 우리 모의고사 우리 할 때도 늘 주제를 갖고 문제 풀 때 주제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 시험 문제 주제가 뭐였어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었었어요. 그럼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은 어떻게 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자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갖고는 어떻게 써야 돼? 교사 역량과 관련지어서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왜? 형성평가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2개 쓰라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 2개 뭐라고 그랬어? 교수 개선, 학습 개선 2가지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귀에 못이 많이 얘기했었단 말이지. 그거 나눠서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거 똑같은 문제야. 2014학년도 하고 답도 똑같아. 아예 이거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인 이제 그 지식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이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뭘 얘기하면 돼? 학교 내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교사 스스로의 예를 들면은 심리적 안정감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론에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론의 맨 마지막에 주제를 써놨잖아요.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노래보도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썼어요. 그리고 본래는 첫 번째 꾸레레 관점 제가 밑에 쳐놨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거 써져 있죠. 꾸레레 관점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건 이제 제가 밑줄 친 건데 꾸레레 관점에 썼어도 거기 보시면 첫째, 둘째, 그다음에 문제점의 첫째, 둘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여러분들 썼을 거예요. 학생 흥미 썼고요. 둘째는 학생 자신들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의미 있는 구성하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의 첫째 뭐 썼어요? 본질적 문화유산 교과 내용에 중시되지 않는다는 거 기초학력이 했죠. 두 번째 기초학력 뭐 얘고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성평가 썼으니까 이거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테고 여러분들 썼을 테고요. 세 번째 보니까는 여기도 무슨 단어 썼어요? 정체감 유해라는 단어 썼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적 유해인데 정체감 유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제 감점이 된다면 1점 정도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쭉 썼어요. 그 다음에 관찰학습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이거 설명하면 좀 이상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간 중심적 조직 형태라고 썼지. 제가 아까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이게? 비공식 조직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비공식 조직이 인간 관계론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그렇게 쓴 거야. 인간 중심적 조직 형태에서. 근데 안에 보면 다 똑같아. 그래도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결론에도 맨 마지막에 결론 어떻게 냈어 또? 아까 주제에 해당하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썼고요. 그래서 첨삭 결과에도 교육과정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형성평 문제 없고 LX에 있어서 요 개념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밤들어 문제 있고 학교 조직도 비공식 조직인데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쓴 답안은 제가 예상컨대 한 18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답안인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단언컨대 1차 시험에 붙느냐 최종 시험에 붙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공은 완전히 복불복 같아. 왜냐면은 전부 다 거의 다 새로운 유형이었으니까 제가 아까 여기 음악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악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악 선생님들은 예전에 보면 아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악보를 위에 거를 이렇게 전부 다 철해 갖고 독서 카드에다 해 갖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보고 다녀요. 왜냐면 첫 마디를 보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만 나오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멜로디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외우고 다녔는데 요번 시험 문제는 다음 악보는 애국가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대. 애국가 열심히 외우고 다녔는데, 이건 애국가야.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 이제 이런 문제였었대. 그러니까 올바른 거지, 그게. 이게 애국가다. 그걸 뭐하러 외우고 앉았어. 그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답이.
그러니까 정말로 웃기는 문제였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현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데 여러분 아마 다른 전공도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공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모의고사 잘 봤던 학생들이 퀸즈에 못 볼 수도 있을 거고 막 아주 퀸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 교육학이 어떻게 보면 효자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육학에서 남들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너무나도 못 봤으니까 교육학을 무지 잘 보면 완빵이었는데 올해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뭐 하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올해 시험 문제는 조금 좀 생뚱맞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문제였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가야 되는 문제였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좋은 선생님들 되셔서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쓰셔가지고 수업들 열심히 하시고 이제 2차 준비도 열심히들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1차가 발표가 되시면 1차 발표가 되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1차 발표를 하시면 발표하는 날이 5일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1월 5일 날 발표 월요일이 되면은 그 주 수목 제가 수업 실연 수업을 할 거고요. 그때는 예체능만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예체능 실기 시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첫째 주 말고 두 번째 주 수목은 예체능 비예체능 선생님들 수업 실연할 제가 수업을 봐드릴 거니까 그렇게들 준비를 하시면 인강생들도 그때 올라오시면 되니까 올라오셔갖고 하루 찜찜하게 자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아무튼 여러분들 수업하는 걸 봐드릴 테니까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들 보시고 좀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인강생들도 그렇게 되면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단히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들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뭐 2차 공반이라고 더 힘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단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